오늘 뭐 빈자리가 있는 거 보니까 졸업식 같은 거 있는 건가요? 오늘 보니까 그 친구가 보니까 요 인천 쪽에 사는 친구 하나 있는데 그 졸업식, 그 아들 졸업식 간다고 그 이렇게 보니까 저 밴드에 보니까 올렸던데 하여튼 뭐 저 행사 갈 행사 갈 사람은 오는 거죠 여기는? 졸업식 뭐 이렇게 갈 사람? 좋습니다. 보니까 뭐 졸업식 시즌이고 하여튼 뭐 여러분 자녀 가운데 그 졸업을 맞은 자녀가 있는 분들은 하여튼 여러분 자녀가 더 크게 하여튼 성장하고 하여튼 사회에 하여튼 큰 도움되는 하여튼 인재가 되길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졸업식 시즌이고 뭐고 이제 뭐 그렇구나. 이제 졸업식하고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입학식하고 이제 뭐 하면서 설 명절 지나가면서 2월 달에 그냥 그렇게 덧없이 흘러가겠죠, 여러분들? 아이고 참 남녘의 바닷가에는 이제 동백꽃도 이제 피고 막 이제 그럴 것 같은데 제가 제일 이렇게 저기 한 거 뭐냐면 어떤 사진 보면 갑자기 왈칵 눈물이 나면 저는 있잖아요. 그 섬진강 강가에 서 있잖아요. 그 매화꽃 딱 피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 사진 보면 강가에 펴 있는 매화꽃 보거나 그러면은 아니면 그 강가에 저 바닷가에 그 동백꽃 같은 거 있잖아요. 피어 있는 이런 사진 이런 거 보면 왠지 막 눈물이 나. 왠지 막 그냥 뭐 미칠 것 같아요. 막 그럴 때. 근데 참 이제 금방 이제 그런 시절이 금방 오겠네요. 이제 입춘 지났으니까. 자, 여러분 봅니다. 192페이지 보시면 재산세 과세 대상인데 어떤 것을 보유할 때 재산세 부과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재산세는 재산이요. 가로 안에 보니까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을 과세 대상으로 합니다. 5가지는 뭐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 돼요. 재산세 대상 5가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인데 시험에서는 뭐 모의고사 같은 거 보다 보면 여기다가 차량 같은 거 슬쩍 집어넣고 속입니다. 차량은 자 취득세 대상이지만 재산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긁을 필요가 없어요. 재산세 과세 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를 때는 무엇에 따라서?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고 그랬습니다. 실질 과세 현실상 당연한 얘기입니다. 과세 기준일 6월 1년제 공부상으로는 농지인데 실제는 농사 안 짓고 있으면 농지가 아닌 토지로 과세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재산세 대상 먼저 토지를 봅니다.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란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하는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여기요 연필 같은 거로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는데 이런 건 형광표는 주로 안 가도 되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상 당연히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취득할 때 취득세 대상이 되고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보유할 때 재산세 대상도 되고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세 대상도 된다고 했습니다. 실질과세 원칙상 당연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다만 주택은 제외한다 살짝 밑줄이고요. 주택은 제외한다 살짝 밑줄이고 그 다음에 2번 건축물 봅니다. 자, 이 건축물이란 뭐냐? 재산세 대상이 되는 건축물은 건축법 규정에 따른 건축물이요.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사무실, 창고, 차고, 점포 같은 이런 거. 또 요것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 시설에다가 자, 돼지꼬리 땡겨서 레저 시설 나왔다는 뭘 기억하라고 했어요? 골프 연습장. 골프 연습장 나왔다 레저 시설. 그래서 레저 시설, 골프 연습장이야. 이런 재산세 대상에는 이런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골프 연습장도 자, 취득세 대상이 되지만 재산세 대상도 됩니다. 등등등 이런 시설물이 쭉 나와 있네요. 그래서 취득세하고 재산세에서 그 과세 대상이 되는 건축물 범위는 동일해요. 그래서 재산세 대상이 되는 건축물은 취득세와 그 건축물 범위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건축법상 건축물뿐만 아니라 모두요. 이런 골프 연습장 같은 시설물도 자, 취득세, 재산세 대상이 된다는 걸 꼭 기억합니다. 그래서 재산세 대상인 거 골라봐라 그럴 때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골프 연습장 대상이 됩니다. 뭐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20타석 이상의 골프 연습장인데 30타석 바꿔서 안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하여튼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골프 연습장 같은 거. 그 다음에 다만 주택은 제외한다. 요것도 살짝 밑줄이고요. 주택은 제외한다 밑줄. 3번 무슨 얘기인지는 좀 금방 말씀드립니다. 3번 주택입니다. 주택이란 세대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자,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불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그랬습니다. 이 경우 여기 몇 줄이요? 토지 건축물 범위에서 주택은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몇 줄이요. 자, 그리고 어떤 얘기인지 설명을 드립니다. 여러분, 재산세에서 주택과 상가에 대한 과세 입장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재산세에서 주택과 상가의 과세 입장. 주택이라는 것은 세대원들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조로 된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 토지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주택에 대해서 재산세 부과할 때는요, 항상 이 주택과 일정 면적까지 토지 가격을 하나로 통합해서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공시 가격이죠. 개별주택 가격이나 공동주택 가격 같은 공시 가격을 평가할 때 항상 주택은 건물과 토지를 합친 가격을 말합니다. 건물과 토지 합친 가격을 말하고요. 그래서 통합평가하고 과세할 때도 통합과세예요. 주택 그러면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 토지를 포함해서요. 통합과세합니다. 주택분 재산세 대상으로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상가에 대한 과세 입장을 보면 상가는 상가에 건물과 토지가 있잖아요. 그럼 상가에 건축물과 토지가 있을 때 상가는 건물과 토지를 따로따로 가격을 평가해요. 상가의 건축물은 건축물 가격만 따로 공시 가격을 개별 평가하고요. 또 과세할 때도 또 토지는 또 토지 가격을 따로 평가해요. 자, 시가 편익은. 그 다음에 과세할 때도 건축물은 건축물만 따로 개별 과세합니다. 그래서 상가의 건축물 부분은 건축물분 재산세로 과세하고 건물 부분은 자 상가의 토지는 자 개별 과세합니다. 토지만 따로 토지분 재산세로 이렇게 과세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재산세 대상 그러면 재산세 과세 대상은 5가지입니다. 그래서 과세 대상은 토지, 건축물, 주택, 그 다음에 선박, 항공기 5가지인데 자 토지분 재산세 대상이 되는 이 토지에 주택의 부속 토지 포함하겠습니까? 주택의 부속 토지 포함해요? 제외합니다. 주택 부속 토지는 자 어디서 과세하니까 여러분 자 토지분 재산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어디서 과세해요? 주택분 재산세 대상으로 과세하니까 토지분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에 주택 부속 토지 제외하고 이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는 금방 봤어요. 자 지적공부에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토지를 포함하니까 모든 토지예요. 그래서 미등록된 토지를 포함하는 모든 토지가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미등록된 토지 지적공부상 등록되지 않은 미등록 토지도 자 포함합니다. 미등록된 토지도 포함하는 모든 토지가 대상이 되고요. 자 건축물 그러면 예 건축법상의 건축물을 말해요. 취득세와 범위가 동일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그러면 취득세와 범위가 동일하고요. 범위가 동일하고 그래서 일정한 시설물도 대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건축물에는 무허가 건축물 포함하겠습니까 여러분? 무허가 포함해요? 예, 실질과세는 직상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되니까 무허가도 어떻게 한다? 포함합니다. 그 다음에 주택 그러면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토지인데 이 주택에는 별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방세법상 살성산이라고 그래서 재산세 이제 중과세 나중에 보겠지만 중과세 하지만 주택분 재산세 대상이 되는 주택에 포함해서 자 주택분 재산세로서 별장도 과세합니다. 그 다음에 선박항공기는 그냥 대상이라는 것만 알면 되고요. 자 그럼 교재를 봅니다. 교재를 보시면 거기 다시 3번 주택이요. 본문에서 4번째 줄, 이 경우와 토지 건축물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토지에서 주택 부속 토지는 제외하고 또 건축물 범위에서 주거용 건축물인데 주택 그렇지만 주택분 재산세 대상으로 독자적으로 과세하니까 건축물 범위에 주택은 어떻게 하고 제외하고 당연한 얘기입니다. 따로 독자적으로 과세하니까. 동그라미 1번입니다. 주택 부속 토지. 주택 부속 토지 경계가 명백하지 않을 때는 그 바닥 면적의 쭉미줄입니다. 몇 배요? 10배까지 부속 토지를 합니다. 취득세에서 별장이나 고구락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 경계 불명하다. 바닥 면적이 몇 배? 10배까지 부속 토지를 했습니다. 지방세에서는 건축물의 부속 토지 경계 불명하면 무조건 바닥 면적이 몇 배? 10배까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192페이지 맨 아래 보니까 기억번 주택 바닥 면적이 10배까지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 무슨 얘기예요? 그 10배까지는 주택 건물과 함께 하나로 통합평가해서 주택분 재산세 대상으로 과세합니다. 근데 193페이지 보세요. 그 바닥 면적의 10배를 넘는 면적은 일반 토지분 재산세 대상으로 과세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주택 부속토지 경계 불명하다. 주택 바닥 면적의 10배까지는 주택분 재산세 대상으로 주택과 함께 통합해서 과세하고 10배를 넘는 부분의 토지는 보유할 때 뭐예요? 자, 토지분 재산세 대상으로 과세하고요. 예? 그런 얘기입니다. 7배로 바꿔서 옛날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193페이지 동그라미 2번 다가구 주택이요. 여러분 다가구 주택은 다세대하고 다가구는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으시죠? 다가구 주택은 주택법상 공법에서는 단독주택으로 봅니다. 근데 우리 지방세에서는 다가구 주택을 공동주택과의 과세형평을 해서 공동주택처럼 봐요. 예를 들어서 세 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다가구 주택이요. 그럼 매 한 가구마다를 독립한 하나의 일구의 구익이 된 주택으로 봐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을 판단해요. 재산세 고지서는 주인 한 사람한테 날라오겠지만 재산세에서 과세할 때 뭐 세금 계산하거나 뭘 판단할 때 매 한 가구마다 독립한 일구의 주택으로 봐서 뭘 판단합니다. 본문 밑줄입니다. 동그라미 2번 다가구주택.
다가구주택은 1가구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된 부분을 1구의주택으로 본 다음에 줄 짝이에요. 바꾼다 그러면 뻔해요. 1구의주택으로 보지 않는다고 바꾸겠지. 이거는 뭐 바꿀 만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시험에서는 몇 년 전에 옳은 구골라라 문제에서 옳은 지문으로 그냥 나온 적이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은 1가구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된 부분을 1구의주택으로 보고 이 경우 그 부속 토지는 건물 면적 비율에 따라서 각각 나눈 면적을 1구의 부속 토지로 본다. 그래서 부속 토지는 이럴 때 항상 건물 면적을 따라갑니다. 박스 안에 참고가 나와 있는데요. 줄 긋지 말고 그냥 읽어봅니다.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을 1구의주택으로 보는 이유.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상 단독주택에 해당하지만 그 사실관계가 공동주택처럼 가구별로 독립하여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지 않고 가구별로 1주택으로 보아서 재산세 부과함으로써 공동주택과의 과세 형평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매 한 가구마다 독립한 1주택으로 보고요. 동그라미 3번 겸용주택입니다. 이건 어떤 거냐? 주거와 주거 이외 용도에 겸용되는 주택입니다. 자, 이거 주택으로 보느냐 상가로 보느냐에 따라서 세금이 확 달라집니다. 주택으로 보면 주택과 토지 일정 면적의 토지를 하나로 가격 평가해서 하나로 과세하고 이걸 상가로 보면 건물과 토지 따로따로 가격 평가해서 따로따로 과세하잖아요. 왜? 자,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데 자, 동그라미 니은번 봅니다. 1동의 건물이에요. 사각형 자 해놓고 구별합니다. 1동 건물이 사각형. 주거와 주거 이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니은번. 자, 밑줄입니다.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 밑줄 쫙이요. 그리고 이 경우 건물의 부속 토지는 주거와 주거 외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 면적 비율에 따라 각각 나누어서 주택 부속 토지와 건축물 부속 토지로 구분합니다. 그럼 어떤 얘기인지 한번 쭉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봅니다. 자, 어떤 얘기냐면 1동 건물 한 개 동이 겸용주택일 때 얘기를 한번 해드립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주거와 주거 이외 용도에 겸용되는 겸용주택 어떻게 판정할 것이냐. 그럴 때 먼저 1동 건물이요. 건물 한 개 동이 1동 건물이 겸용주택인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보세요. 건물 한 개 동 전체가요. 건물 이 한 개 동 1동 건물 한 개 동이 자, 예를 들어서 1층은 상가고 그 다음에 2층, 3층은 주거 면적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재산세를 부과할 때요. 주택으로 보느냐 상가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세금 계산이. 자, 그럴 때 주거 면적이 예를 들어서 60% 면적이고 상가 면적이 40% 면적입니다. 이럴 때 1동 건물 이걸 주택이나 상가자 판정할 때 어떻게 판정한다고 그랬어요? 1동 건물이 겸용주택일 때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고 그랬죠? 자, 그러니까 60%는 주거 면적이 크더라도 주택분산세 대상으로 과세하고 그 다음에 주택으로 40%는 건축물분, 일반 건축물로 봐서 건축물분 재산세로 과세하고요. 토지는 이 1동 건물 부속 토지는 자, 건물 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해가지고 건물 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해서 60%는 주택의 토지로 과세하고 부속 토지로 그 다음에 40%는 건물 면적 비율에 따라서 상가 토지로 과세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거? 예, 그래서 1동 건물이요. 시험에서 바꾼다 뻔하지 뭐. 1동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이외 용도에 겸용되는 경우에는 자, 주거 면적이 주거 이외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X죠? 주거 면적이 크더라도 뭐라고요?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봅니다. 이게 왜, 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지금은 안 헷갈리는 것 같지만 양도소득세에서는 나중에 배우는데요. 양도소득세에서도 겸용주택을 팔았을 때 주택으로 보느냐 상가로 보느냐에 따라 세금이 확 달라지는데요. 그럴 때 양도세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주거 면적이 주거 이외 면적보다 크잖아요. 그럼 전부 주택으로 봐요. 자, 근데 양도세에서 근데 재산세에서는 1동 건물 주택 면적이 크더라도 뭐 한다고요? 주거 부분만 주택입니다. 바꾼다 그러면 양도세하고 헷갈리라고 주거 면적이 주거 이해목보다 큰 경우에는 전부 주택으로 본다. 아닙니다. 주거 부분만 주택이고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왜 대답을 안 하시나? 동그라미 기억번 봅니다. 1구 건물 요거 사각형입니다. 1구 건물. 독립하여 구입이 된 1구 건물이 1구 건물이라는 게 뭐냐면 방 하나가 1구 건물이 될 수 있고 독립하여 구입이 되어 있으면 방 하나도 1구 건물이 될 수 있고 건물 한 개 층 전체가 구입이 되어 있으면 독립하여 구입이 되어 있으면 한 개 층 전체가 1구 건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학원 독립하여 한 개 층 구입이 되는데 한 개 층의 일부를 지금 예를 들어서 원장님이 만약에 주거용으로 사용합니다. 자, 보일러 깔아져 있고, 자, 방이 있고, 그 다음에 부엌 있고, 싱크대 있고, 자, 주민등록 전입해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한 개층 전체 1구 건물이 주거와 주거 이외 학원 용도로 겸용되어 있는 겸용주택이 되잖아요. 예? 그럴 때 요 한 개층은 지금 1구 구입된 한 개층은 주택을 볼 거냐, 상가를 볼 거냐, 그게 문제가 되잖아요. 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럴 때 얘기입니다. 일구 건물이 자, 사각형했죠? 주거와 주거 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밑줄입니다.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 주택으로 본다 밑줄 쫙이에요. 자, 그러면 이건 어떤 거냐? 여기 봅니다. 일구요. 독립하여 구익이 된 일구의 건물이 겸용주택일 때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개층 전체가 될 수 있다고 그랬죠? 독립하고 구익되어 있으면 일구 건물. 또는 한 개층이 예를 들어서 101호와 102호로 구별이 되어 있다고 쳐요. 그럴 때 102호 얘가요. 각각 일구의 건물이 되는데 102호 독립하고 구익된 일구 건물 102호가 50% 절반 딱 50% 면적은 주거 면적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나머지 딱 50% 면적은 예를 들어서 상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102호는 도대체 주택이냐 상가냐 그럴 얘기입니다. 102호를 주택으로 볼 거냐 상가로 볼 거냐. 주택이에요, 상가예요? 주택. 자, 금방 봤잖아요. 일구 건물이 겸용주택일 때는 독립하고 구익된 일구 건물이 겸용주택일 때는 주거용 상면적이 자, 몇 프로요? 50% 이상이면 딱 50%만 돼도 얘는 뭐라고요? 주택입니다, 여러분. 주택으로 과세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고 표에 나와 있는 게 이제 주거용 상면적이 50%가 안 될 때는 주거분만 주택으로 봐요. 그래서 주거 면적이 40%, 주거 이해 면적이 60%인 일구 건물이면 40%만 주택으로 본다는 얘기고 만약에 주거용 상면적이 딱 50%만 돼도 뭐라고요? 일구 건물은 그냥 주택으로 봅니다. 전체를 주택으로요. 자, 그런 얘기입니다. 시험에서는 어떻게 바꾸느냐? 일구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이외 용도에 겸용되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 O, X요. X입니다. 일동 건물하고 바꿔, 뒤바꿔. 예. 자, 그래서 항상 여러분, 일구 건물 나오면 50% 기억해요. 항상 제가 계속 이제 강조할 건데, 일구 건물 나오면 뭘 기억해? 50%. 주거용 상면적 50%이면 전부 주택. 일구 건물 50%. 일동 건물 나오면 그냥 주거 부분만 주택. 주택 면적이 크든 작든. 일동 건물은 주거 부분만 주택이고, 일구 건물 나오면 50%.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겸용주택은 이렇게 구별합니다. 그 다음에, 그 4번 선박이 있잖아요. 이건 그냥 읽어보는 거예요. 그냥 뭐 좌우당간 하여튼 무리를 떠다니는 배면은 그냥 하여튼 재산 세상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세한 거 필요 없고요. 항공기 그냥 사람이 탑승해서 항공에 사용하는 거면 비행기, 비행선, 활공기, 뭐 회전익 항공기가 뭐냐면 헬리콥터 뭐 다 대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냥 이런 것은 그냥 대상이라는 것만 알면 됩니다. 자, 다시요. 재산상 5가지는 어떤 거라고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5가지입니다, 여러분. 딱 요거만 알면 됩니다. 자, 그리고 194페이지 제2절 토지에 대한 과세대상 구분입니다. 아까 얘기했어요. 재산세상이 되는 토지요. 토지분 재산세 부과할 때 면적이 똑같다고 그냥 농지든 나대지든 뭐 잡종지든 공장용지든 구별 없이 세금을 면적에 따라 부과하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농지하고 나대지나 공장용지하고 똑같이 취급을 해요. 그래서 토지 이용 모습에 따라 토지용을 나눠서 과세하는데 자, 봅니다. 거기 194페이지 01번에 의 및 과세대상 구분에서 의입니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대상, 별도합산대상 및 분리대상으로 구분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를 어떤 식으로 해서 저 종합, 별도, 분리대상으로 구분했는지 이것을 제가 쭉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봅니다. 이쪽에. 자, 지우고요.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고개를 한번 드시고 또 그 자유롭게 목 운동도 하시고 스트레칭을 프리스타일로 알아서 좀 몸을 좀 한번 풀어보세요, 여러분들. 자, 몸을 한번 풉니다. 프리스타일로. 아이고. 왜 안 풀고 있어요? 알아서 풀어야죠. 안구 운동할 사람은 안구 운동을 하시든 뭘 하든 풉니다. 그 독일 그 아우토반 고속도로 있죠? 독일 아우토반 고속도로를 우리 한국 사람 어떤 사람이 모닝 있잖아요. 모닝을 경찰을 몰고 아우토반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차가 뭔가 이렇게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차를 고속도로 갓길에 세워놓고 도움을 청하고 있는데 어떤 페라리 있죠? 페라리 운전자가 딱 차를 세우더니 무슨 문제냐고 딱 하더니 저 뭐 이렇게 차가 이렇게 보더니 좀 문제 있는 것 같으니까 자기 차 뒤에다가 딱 매달아 놓고요. 그리고서 이제 쫙 갑니다. 모닝을 매달아가지고 페라리가 쫙 하는데 그 옆에 또 근데 막 이렇게 운전하고 있는데 그 옆에 있잖아요. 어떤 차가 또 빠른 속도로 스포츠카 하나가 또 엄청나게 달라. 페라리하고 쌍벽 이루는 스포츠카가 있는데 어떤 겁니까? 예? 예? 아유, 참 그런 것도 몰라요, 여러분들. 자, 페라리하고 스포츠카 중에서 쌍벽을 이루는 자동차. 람보르기니? 하여튼 스포츠카 한 대가 또 딱 저기
옆에 나타났어요. 딱 보니까 이게 엄청난 속도로 달려. 그러니까 모닝을 매달고 가는 페라리 운전자가 이거 자존심 상해가지고 속도를 막 높입니다. 200km 높였더니 얘도 200km, 얘가 300km 높였더니 얘도 300km. 그래가지고 거의 300km 이상으로 막 고속도로를 막 달렸습니다. 근데 그 전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페라리 운전자가 모닝 모는 한국 사람한테 만약에 속도가 너무 빠를 것 같으면 저 속도가 너무 빠른 듯 하면은 경적을 울리라고 그랬어요. 빵빵. 에? 자, 그랬는데 한국 사람은 이제 난리 났죠. 모닝 뒤에서 매달고 가는데 막 300km 막 달리니까 막 계속 놀래가지고 막 빵빵거리고 막 했어요. 막. 그 다음날 있죠. 독일 신문에 기사가 났습니다. 한국 승용차 대단하다. 페라리 2대가 300km 이상 질주하는데 길을 안 비켜준다고 빵빵거리면서 끝까지 고속도로를 달렸다. 이게 딱 나는데. 자, 여러분. 봅니다. 제가 아는 교수님 한 분은 수강생들이, 우리 여기 강의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학원 아닌데, 다른 데 강의하는 어떤 양반은 등치가 그래도 좀 꽤 있어요. 등치가 있는데 경차를 몰고 다녀요. 근데 저는 몰랐는데 사람들이, 그 교수님이 그 경차, 이제 모닝인데, 모닝 몰고 다니냐고, 모닝 몰고 다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모닝 난 모르는데, 왜냐면 강의하는 사람들이 이 경차 몰고 다니는 경우를 별로 못 봅니다. 왜냐면 이렇게 막 많이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제 경차는 별로 없거든요. 근데 경차를 몰고 다니 그래? 그런가? 나 경차 타고 다니는 강의하는 사람 본 적이 없는데, 그런데, 그 양반이 맨날 있잖아요. 자기 자동차 있잖아요. 자기 자동차. 대관령 고개, 그 옛고개 꿀꿀 넘어갈 때 있잖아요. 이렇게 코너 돌 때 있잖아요. 코너 돌 때 이거 핸들로 조작 안 하고요. 이게 한 손 짚고서 이렇게 올라간다고, 한 손 짚고서. 그래가지고 수업 시간 맨날 그런 얘기 한다고 하길래, 진짜 그런가, 이 양반이. 그래서 나중에 진짜 모닝을 타고 다니더라고요. 모닝을 타고 다니는데, 그런데 이렇게 대관령 고개 올라갈 때는 한 손 짚고 이렇게 고개 돈대요, 이렇게. 자, 뻥이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는요, 여러분. 토지는, 그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할 때 그 바탕에 토지 공개념적인 요소가 그 바탕에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 토지는 워낙 공급이 제한되잖아요. 그죠? 아까 웃지 않고 보니까 어이없다는 듯이 표정 짓고 있던데? 그건 아니었지? 웃을 때까지 계속 썰렁한 얘기 계속 할지도 몰라. 자, 봅니다. 토지 공개념 있잖아요. 이 바탕으로 해서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되는데, 토지를 이용할 때는 우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법에서요. 국계법에 보면 토지를 이용할 때는 공공복리 증진에 맞게 이용해라. 그러니까 자기 땅이라고 지멋대로 이용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공법에서 배우는 국계법에 보면 토지를 이용할 때는 효율성 있게 이용해라. 땅덩어리 잡고 인구 많은 나라니까 효율성 있게 이용하고, 또 잘 이용한 다음에 자선만대 물려줘야 되니까 자연환경 보존에 유의하면서 이용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요 내용을 뭐 우리 세법에서 물어보는 건 아니고요. 하여튼 이렇게 토지공개념, 이런 식으로 토지를 이용하라고 하고, 이 토지공개념적인 요소가 바탕에 토지분 재산세 부과할 때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입각해서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는 모든 토지라고 그랬습니다. 지적법상 토지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토지를 포함하는 모든 토지인데, 이 모든 토지를 과세하기 위해서 토지 이용 모습에 따라 토지 이용을 나누는데요. 생산과 관련한 생산 관련 토지 이용 모습이 있고요. 또 생산된 것을 소비자들에게 유통시켜주는 유통 상업적 목적의 토지 이용 모습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보면 토지요. 나대지요.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땅, 나대지, 또 그 다음에 잡종지 같은 토지 이용 모습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잡종지가 뭔지는 공시법에서 이영규 교수님한테 배워야죠. 그래서 잡종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대지 잡종지. 그 다음에 또 사치성 재산 토지라고 그래가지고 사치성 재산 토지요. 사치성 재산 토지 그러면 어떤 게 있냐면 지방세에서는 고급 오락장용 토지나 골프장용 토지 같은 게 있습니다. 이렇게 재산세 대상이 되는 모든 토지를 토지 이용 모습에 따라 이렇게 나눠 가세요. 그럴 때 먼저 생산 관련 토지 이용 모습을 보면 대표적인 토지 이용 모습이 어떤 거냐 그러면, 자, 농지, 그 다음에 목장용지, 그 다음에 임야가 있습니다. 근데 임야 여러분 보세요. 제가 꽃표시를 이렇게 해놨는데, 임야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어디 시골에 임야를 갖고 있잖아요. 개인이나 법인이 어디 임야를 소유한다? 그러면 나대지 잡종지처럼 취급합니다. 그런데 제가 꼭 표시한 임야는 나중에 보겠지만 종중이 소유하는 임야라든가 종중 소유 임야라든가 또 산림보호 육성 등을 위해서 공익 목적으로 무슨 법에 의해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일정한 임야들이 있어요. 그런 예외적인 일정한 특정 임야들만 이렇게 농지 목장과 함께 토지 이용 모습이 사회적인 기여도가 있고 생산과 관련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자 0.07%의 낮은 저율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재산세 미리 말씀드리면 그 다음에 공장 용지 같은 이런 것들도 토지 이용 모습이 생산과 관련돼 있고 사회적인 기여도와 효용 가치가 있고 토지 공개념에 부합하는 토지 이용이기 때문에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데 다만 공장은 농지 목장보다 자연환경을 좀 해치면서 이용하니까 세율이 조금 높아요. 0.2%예요. 자 그렇지만 어떻든 간에 얘네들은 자 토지 이용 모습이 자 토지 이용 가치가 있고 생산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낮은 저율의 세율을 적용해서 얘네들은 다른 토지와 합산하지 않고 분리해서 과세하는 저율 분리 과세 대상 토지로 분리 과세합니다. 저율 대상 토지로. 그 다음에 유통 상업적 목적 토지의 대표적인 토지 이용 모습은 어떤 게 있냐면 상가나 사무실 같은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요. 상가나 사무실 같은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얘네들은 자 얘네들끼리 있잖아요. 같은 유형들끼리 별도로 모아요. 그래서 별도로 모아서 당의 시군구 관할 구역 내 이런 상가 토지 같은 것들은 별도로 모아서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과세하는 별도 합산 과세 대상 토지로 자 과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합산한다는 것은 자 배웠어요 우리가 재산세는 원칙 물세라 각각 개별 과세하는데 예외적으로 토지만 인세력 성격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얘네들 같은 유형끼리 소유자별로 당의 시군구 관할 구역 내 토지 가격을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그 합산이고요. 그 다음에 또 봅니다. 나대지 잡종지 같은 이런 짬뽕들은 종합적으로 모아서 또 얘네들끼리 당의 시군구 관할 구역 내 같은 유형들끼리 합산해서 과세하는 종합 합산 대상 토지로 과세합니다. 그래서 합산하니까 역시 나대지 잡종지라든가 이런 등등 이런 것들은 시군구 관할 구역 내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한 금액으로 이제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재산세상이 되는 토지요. 지금 분리대상 토지, 그 다음에 별도 합산대상 토지, 종합합산대상 토지로 구별을 되는데 크게 그럴 때 종합합산대상 토지는 나대지 잡종지뿐만 아니라 분리나 별도에 속하지 않는 나머지 토지는 다 뭐가 되냐면 종합합산대상 토지로 과세해요. 나중에 계속 보게 될 건데 우리 지적법에서 자, 토지 지목은 몇 개 지목으로 되어 있다고요? 28개 토지 지목으로 되어 있다 배우자. 그럴 때 1번부터 27번까지 지목이 있고 28번은 잡종지입니다. 지목이. 그럴 때 1번부터 27번까지 지목에 속하지 않는 나머지 토지는 다 뭐가 됩니까? 28번 잡종지가 됩니다. 자, 시험 볼 때 이 토지 지목이 낯설고 자, 이게 지목을 잘 모르겠다. 요 토지 지목을 잘 모르겠다. 그럼 뭘 찍으라고 해요? 잡종지 찍으라고 배우잖아요. 그런 것처럼 분리대상이나 별도 합산에 속하지 않는 나머지 토지는 다 뭐가 되냐? 나대지 잡종지와 함께 종합합산대상 토지로 과세하고요. 또 사치성 재산 토지로서 고급락장 골프장용 토지는 토지 이용 모습이 토지 공개념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반하기 때문에 높은 고율의 세율을 적용해서 다른 토지와 합산하지 않고 분리해서 과세하는 고율 분리과세 대상 토지로 분리과세합니다. 자, 그래서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는 모든 토지를 토지 이용 모습에 따라 이렇게 나누는데 자 먼저 분리대상, 별도 합산, 종합합산 토지로요. 근데 분리대상 토지는 또 뭐와 뭐가 나누느냐? 고율 분리대상과 이렇게 저율 분리대상 토지로 이렇게 분리과세합니다. 그래서 분리대상 토지는 저율 또는 고율로 분리과세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리과세하는데요.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들. 자 재산세상이 되는 토지는 이렇게 크게 분리대상, 별도 합산, 종합합산상 토지로 구분합니다. 이용 모습에 따라. 분리대상 토지는 뭐와 뭐로? 저율 분리와 고율 분리로 분리되고요. 분리과세하고요. 시험에서는 자 보세요. 다음 중 분리대상 토지인 것은 별도 합산 대상 토지인 것은 종합합산상 토지인 것은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토지형이 같은 것끼리 짝져진 거 골라라. 재작년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게 전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끝이지 뭐. 근데 예외가 있단 말이지. 그 예외와 그런 것들이 엄청 이제 쫙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할 수 있도록 3월달, 4월달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명을 드릴 건데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농지, 농사 짓는다고 해서 다 저율분리대상 토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상업지역 한복판에 한 2,000평의 땅이 있습니다. 그 2,000평 땅에서
토마토 심고, 배추 심고, 고추 심고, 상추 심고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샐러리맨들 아침에 막 넥타이 메고 우르르 샐러리맨 부대들이 출근하는데 거기서 아침에 이른 아침에 삽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농사를 짓습니다.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아까 토지는 효율성 있게 이용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자, 상업지역으로 용도가 지정이 됐다는 것은 그 토지는 상업적 용도로 이용할 때 토지 효율성이 극대화된다는 건데 상업적에서 농사 짓고 있으면 농지로 인정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농지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업적 내에 있는 농지는 그럼 어느 형의 토지로 가서 하느냐? 원래 농지는 저율배상 토지인데 저율배상 토지 인정받지 못하는 농지는 어느 형의 토지가 된다? 종합화합 생산 토지로 가서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요. 목장 용지 같은 것도요. 이것도 자, 어디 목장이 있어야 할 만한 곳에 있어야지 저런 시골 군읍 면적이라든가 도시 지역 같으면 개발 장구역 녹지 지역처럼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지. 목장이 만약에 여러분 아파트 단지 옆에 주거 지역이나 상업 지역에 만약에 공업 지역에 목장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TV로 볼 때나 영화를 볼 때나 목장에서 소들이 풀을 뜯고 있고 새끼 돼지들을 막 꿀꿀 그리고 돌아다니고 양들이 돌아다니면 굉장히 보기 좋고 그렇지 막상 가서 보세요. 냄새나고 파리 모기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 그러니까 목장도 도시 지역이 뭐 주거 지역이나 상업 지역, 공업 지역 같은데 목장이 있으면 목장 용지로 인정 안 해요. 목장 용지 원래는 저율분리상인데 인정받지 못하면 어느 형의 토지가 돼? 종합화합 생산 토지로 이런 식으로요. 또 목장 같은 애들은 면적 제한도 있어요. 목장의 어떤 입지 기준 면적을 법에 정해놓고 그 기준 면적을 만까지만 목장 용지로 인정하지 그 기준 면적을 넘으면 목장 용지로 인정 안 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만약에 이런 면적 제한이 없으면 목장 같은 거는 나들이 잡종지 왕창 사놓은 다음에 있죠? 거기서 잡종지 뭐 이런 거 나들이 쫙 사놓은 다음에 새끼 돼지 한 마리 자 이렇게 차로 싣고 와가지고 있죠? 저처럼 리본 하나 딱 달아주고서 야 놀아. 그래서 돼지가 꿀꿀해서 막 돌아다니겠죠? 나들이 잡종지를 여기는 저 끝에부터 이제 돼지가 돌아다니니까 돼지 목장 뭐 이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자 법에는 딱 그 면적 이 제한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농사 짓는다고 목장이라고 해서 다 분리상 토지가 되는 게 아니라 예외가 있단 말이죠. 그런 예외들을 우리가 이제 3, 4월, 5, 6월 달에 걸쳐서 배워나갑니다. 자, 오늘은 근데 이번 순환에서는 1, 2월 기초이론에서는 딱 요것만 알면 돼요. 일단 자 봅니다. 농지, 목장 용지, 예외적인 의미야 공장 용지는 어느 형의 토지로 가서 한다? 저율 분리대상 토지로. 또 상가나 사무실 같은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어느 형의 토지로? 별도 합산 대상 토지로. 그래서 당해 시군구 관할 구역 내 별도는 별도끼리 같은 유형끼리 소유자를 합산해서 가자입니다. 또 나대지 잡종지라든가 분리나 별도에 속하지 않는 나머지 토지는 다 뭐가 된다? 종합합산 대상 토지가 되고 또 그 다음에 골프장, 고불확장용 토지 같은 사치성 재산의 토지는 어느 형의 토지로? 고율 분리상 토지로 분리가 있습니다. 아셨죠, 여러분? 요걸 머릿속에 딱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194페이지 표를 보니까 분리대상 토지 그래가지고 0.07% 절배상 그래가지고 농지, 목장 용지, 자 법에 정한 특정한 임야들은 0.07% 절배상, 또 공장 용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0.2% 절배상, 또 4% 고율로 골프장, 고락시장 토지 같은 사실성산 토지는 4% 높은 고율의 세율로 분리과세합니다. 그 다음에 별도 합산 대상 토지나 이런 것들은 건축물이 있는 일정한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 이런 거. 자, 나중에 이제 자동차 운전하는 토지 뭐 이런 것들 알려드립니다.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분리나 별도에 속하지 않는 그 외에 나머지 토지가 다 종합합산 대상 토지가 되고요. 자세한 얘기들이 이제 195페이지부터 쭉 이어지는데 이 토지용 구분은 혼자 독학하면 완전히 3000% 빠져가지고 뭐가 뭔지 막 정신이 없습니다. 제가 나중에 저와 함께 3, 4월, 5, 6월에 걸쳐서 다 배워나갑니다. 쭉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쭉 토지용 구분 계속 나오죠? 예, 쭉 넘어갑니다. 나중에 3, 4월, 5, 6월에 걸쳐서 배워나갈 내용입니다, 이제. 설명드리면 뭐 어렵지 않습니다. 207페이지 제3절 납세무자입니다. 자, 설명드리면 어렵지 않은데 똑같이 수업 들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해가 된다고 하고 그리고 쉽게 문제를 푸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또 어렵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하여튼 나중에 3, 4월, 5, 6월에 걸쳐서 배워나갑니다. 207페이지 제3절 납세무자입니다. 제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역시 토지용 구분처럼 납세무자도 중요합니다. 거의 시험에 매년 나오고 있고요. 중요한데 01번의 일반적인 납세무자를 보겠습니다. 원칙 재산세 납세무자는 사실상 소유자입니다. 자,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밑줄입니다. 항상 재산세는 뭘 판단하면 언제 기준으로 판단해? 과세기준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자, 시험에서는 재산세 납세무자는 원칙적으로 납기 개시일 현재 재산세 납기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면 납부기간이
재산세 납세무자는 납기계에 실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도 아니에요.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 이거고. 또 그 다음에 그거까지만 줄거놓고 현재까지만 줄거놓고 읽어봅니다.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공의를 여기 또 밑줄이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자, 밑줄입니다. 재산세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세는 원칙, 실질과세 원칙상이요. 자, 공부상 등기 등록과 무관하게 사실상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납세무자입니다. 예? 자, 실질과세 원칙상 당연합니다. 근데 시험에서 어떻게 바꾸느냐? 재산세 납세무자는 원칙적으로 과세 기준일 현재 재산세 과세 대장상의 소유자이다. OX요. 과세 대장상의 소유자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공부상 소유자라는 얘기잖아요. 아니고 원칙은 누구라고요? 사실상 소유자입니다. 사실상 소유하는 자. 2번 봅니다. 공유재산인 경우. 여러분 공유다 그러면 민법에서 배워요. 공유, 합유, 총유, 몽신강림했구나. 공유, 합유, 몽신강림했어. 공유, 합유, 총유 이런 거 배우자? 공유다 그러면 공동 소유의 줄임말이고 소유자가 여러 명이죠? 소유자가 여러 명이고 그럴 때 공유자들은 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그 지분권자가 납세무자인데 그 밑줄입니다.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 가로도 계속 밑줄입니다. 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봐서 그 지분권자를 납세무자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갑을이 공유하고 있는 토지가 있는데 갑지분 60%, 을지분 40%로 공유하고 있는 토지가 있어요. 재산세 납세무자는 누가 될 것이냐? 갑은 60%에 대해서 을은 40%에 대해서 이 공유자, 이 지분권자가 각각 자기 지분에 대해서 재산세 납세무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공유토지에서 재산세가 100만 원 나오면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60%는 갑이, 40%는 을이 재산세 납세무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봐요. 갑을이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인데 지분의 표시가 없어. 그러면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보니까 몇 프로씩? 50%씩 갑을이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그 지분권자 각자가 갑을이 50%씩 각각 납세무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공유재산은 지분권자입니다. 시험에서는 여러 번 이걸 나왔어요. 바꿔서도 나오고 옳게도 나오고 여러 번 나왔는데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올 수 있냐? 공유재산의 경우 재산세 납세무자는 공유자 중에서 지분이 가장 큰 자로 한다. OX. X입니다. 갑지분 60%, 을지분 40%일 때도 갑, 지분이 큰 자, 갑이 납세무자가 되는 게 아니라 각자, 지분권자, 각자가 갑을이 납세무자가 되는 거예요. 지분만큼. 또 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 공유재산의 경우 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장이 공유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OX. X입니다. 아니고 누구다? 지분권자입니다. 지분의 표시 없을 때도 지분권자. 자,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3번에 보니까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 봅니다.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시가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를 납세무자로 본다. 밑줄 쫙이고 포인트는 시가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입니다. 자, 거기다가 돼지꼬리 땡냐에서 시가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 돼지꼬리 땡냐에서 시가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 돼지꼬리 땡냐에서 면적 비율 X에 넣으세요. 면적 비율 X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주택의, 예를 들어서 여기 보세요. 주택의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요. 건물 소유자는 갑이고, 그 다음에 주택 소유자는 갑이고, 주택 부속 토지 소유자는 을이에요. 이럴 때도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나중에 배우는데 하나로 해서, 건물과 토지를 하나로 평가해서, 예를 들어서 세액을 계산해요. 그러면 이 나온 세액에 대해서 누가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를 때 누가 납세무자가 되느냐? 주택 소유자, 토지 소유자 아니고 자, 시가편액 비율로 나눠요. 건물과 토지 시가편액 비율이 6대 4의 비율이다 그러면 이 나온 세액의 60%는 누가요? 을이에요. 40%는 누가요? 갑이 납세무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근데 시험에서 어떻게 바꾸느냐? 주택의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를 때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건물과 토지 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 계산한 부분에 대해서 그 소유자를 납세무자로 한다. OX. X입니다. 면적 비율이 아니라 뭐라고요? 시가편액 비율입니다. 바꿔낸다면 면적 비율로 바꾸겠지. 자,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02번에 의제 납세무자입니다. 1번에 보니까 신탁재산, 수탁자가 되는 거. 이거 25회 시험 때 개정이 돼가지고 25회 시험 때 무조건 나온다고 했는데 무조건 나왔고 26회 작년에도 지문에 나왔고요. 자, 봅니다. 신탁재산, 수탁자. 동그라미 1번에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쭉 밑줄이고 포인트 누가 납세무자? 수탁자를 납세무자로 봅니다.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쭉 밑줄 그어놓고 자, 어떤 얘기인지 봅니다. 여러분,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신탁법에 의해서 신탁 재산을 신탁한 위탁자 또는 신탁자입니다. 갑과 을로부터 신탁 재산을 수탁한 수탁자 병이 있습니다. 수탁자 병이 있고요. 자, 갑이 A 토지를 병에게 신탁했고 을은 B 토지를 병에게 신탁했습니다. 그래서 위탁자별로 구분된 이 A 토지와 B 토지, 이 신탁 토지에 대해서 누가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될 것이냐. 그런데 누가 납세의무자라고요? 수탁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이게 25회 시험 때 개정된 건데 그 전까지는요 위탁자가 납세의무자였어요. 왜냐? 자, 신탁하게 되면 대외적인 명의자는 수탁자가 되지만 여전히 대내적으로 위탁자 거잖아요. 그래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서 세금은 실질권리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 누구한테 귀속시키라? 실질권리자에 귀속시키라. 명의와 상관없이. 그래서 위탁자였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생겼냐면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요. 자기 명의 재산을 다 신탁해 놓고요. 자기 명의로 된 재산 하나도 없게 만들어 놓고 세금 같은 거 안 내고 납입자로 나와요. 뭐 마음대로 해.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러다 보니까 바꿨어요. 수탁자로. 그러면 보세요.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니까 실질과세원칙의 예로서 이제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니까 수탁 재산세 이 A 토지에 대해서 재산세가 부과돼요. 그럼 수탁자가 알아서 위탁자한테 받아갖고 낼 거 아니에요. 예? 그쵸, 여러분? 재산세를 안 줘? 그 알아서 이 사람 수탁자가 알아서 이 재산을 갖고서 뭐는 짓을 하든 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렇게 바꿨습니다. 자, 재산세 징수를 위해서요. 자꾸 사람들이 위탁자라고 하니까 포탈하고 이러니까 바꿨습니다. 자, 신탁법에 의해서 신탁한 재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 누가 납세의무자? 수탁자. 그래서 위탁자로 바꿔서 25회, 26회 연달아 2번 나왔습니다. 바꾸면 뻔하지 뭐 위탁자로 바꾸겠지.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을 읽어보시고 208페이지 동그라미 3번은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도 시험 지문에 25회 때 나왔던 건데 다음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뭐 납세의무자 보면 3번을 좀 먼저 볼게요. 공부상 소유자가 되는 경우요. 재산세 원칙적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인데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라고 한다. 동그라미 1번 밑줄입니다. 쭉 밑줄이요.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는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밑줄 쫙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얘기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봅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 자,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자, 요거는 어떤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요쪽에 좀 뭐 요걸 좀 지울까요? 여기를 지우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과 그 전에요.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누구냐?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누구냐?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까 근데 예외적으로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첫 번째 게 권리의 변동이 있는데 권리 변동 등의 사실을 신고해야 되는데 신고하지 않아서 과세권자가 사실상 소유자가 누군지 알 수 없을 때 자, 공부상 소유자가 예외적으로 납세의무자 되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럼 어떤 얘기인지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 부동산을 거래합니다. 근데 이 부동산 매매하는데 잔금을 2016년 5월 31일 날 잔금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등기는 을 명의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6월 20일 날 등기가 됐습니다. 자, 그랬을 때 당연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누가 될 것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매도인과 매수인 중에서. 자,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하느냐. 항상 재산세는 뭘 판단할 때 언제를? 과세 기준일 6월 1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과세 기준일 날 봤더니 공부상으로는 여전히 갑소유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등기가 6월 20일 날 됐으니까 6월 1일 현재는 공부상 소유자 갑이고 근데 5월 30일 날 잔금 치렀으니까 사실상 재산을 6월 1일 현재 취득해 소유하고 있는 자는 누구예요? 매수인을입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입니다. 원칙. 근데 사실은 여기서 전제로 깔고 있는 것은 우리가 다음 페이지에 이제 다음 시간에 볼 건데 권리 변동 여기 잘 보세요.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이런 내용이 나와요. 다음 페이지에 권리 변동이 있는데
권리변동이 있는데 여기를 봐야 되는데 권리변동이 있는데 과세기준일까지 등기가 이행이 안 됐을 때는요. 이 공부상 소유자가요. 과세기준일로부터 6월 1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런 권리변동 사실을 신고해 주게 돼 있어요. 계약서 첨부해서 시장군수한테. 그러면 신고를 했다고 쳐요. 그러면 시장군수는 등기는 안 됐지만 6월 1년제 보니까 5월 30일 날 계약서를 보니까 잔금을 치렀네. 그럼 6월 1년제 사실상 자 매수인 의리에 취득해서 소유하고 있네. 그럼 사실상 소유자 매수인 의리를 재산세 납세문서로 합니다. 근데 이렇게 권리변동이 있을 때 과세기준일까지 등기가 이행이 안 됐을 때 이런 신고를 해주게 되는데 과세기준부터 10일 이내 이런 신고를 안 했어요. 좀 이따 이제 나오는 얘기인데 그러면 과세권자 입장에서는 잔금이 언제 치러지 이런 걸 몰라요. 자 그래서 자 보세요. 권리변동 등이 있는데 이런 사실을 신고 안 해서 과세권자가 사실상 소유자가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사실상 소유자가 누군지 알 수 없어. 그럴 때 누가 납세무자? 공부상 소유자를. 네, 이럴 때는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무자로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시험에서 어떻게 나왔냐? 권리변동 등이 있는 경우에 권리변동 사실의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재산세 납세무자는 사실상 소유자이다. OX예요. X입니다. 권리변동 사실의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사실상 소유자 아니에요. 재산세 납세무자는 자 권리변동이 있는데 권리변동 사실을 신고 안 해서 과세권자 사실상 소유자가 언제 잔금 치러 이런 거 몰라서 사실상 소유자가 누군지 알 수 없을 때 누가 납세무자가 돼? 공부상 소유자가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네, 여기입니다. 표정이 갑자기 숙연해지는데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봅니다. 종중재산과 관련한 것은 좀 길어서 교재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교재를 봅니다, 여러분. 그 교재를 보시면 208페이지 3 공부상 소유자 되는 경우에서 동그라미 2번입니다. 밑줄입니다, 역시.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 종중재산으로서 그러니까 실제는 종중재산인데 공부상으로는 개인 명의로 등재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럴 때 종중소임을 신고하지 않았어요. 실제는 종중재산이라는 걸. 그럴 때 누가 납세무자가 되냐?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무자라고 한다. 당근입니다, 여러분들. 예. 실제는 종중재산인데 공부상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어요. 이거 종중소임을 신고 안 해주면 화상당국에서는 이게 종중재산이 어떻게 알아요?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누가 납세무자? 그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무자로 합니다. 근데 종중소임을 만약에 신고를 했어요. 그러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서 종중소임을 신고해 공부상 개인명의로 등재되어 있고 그러면 실질과세원칙에서 명에 따라서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 권리자에게 세금을 귀속시키니까 누가 납세무자? 종중이요. 종중소임을 신고하면 종중. 종중소임을 신고 안 해서 자, 안 했을 때는 누구? 공부상 소유자.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재산세 납세무자는 결론이요. 원칙 과세기준일 6월 1년제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인데 예외적으로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무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 권리변동 등이 있는데 권리변동 사실을 신고 안 해서 자, 사실상 소유자를 과세권자 할 수 없을 때 실제 종중재산인데 공부상 개인명의로 등재되어 있을 때 종중소임을 신고 안 했다 그러면 누가 납세무자? 공부상 소유자. 개인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거. 아셨죠,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나머지 얘기들은 뭐 차차 우리가 사실은 뭐 배워나가면 돼요. 뭐 작년에 납세무자에서 2번 내용도 나왔고 그런데 뭐 나중에 보고요. 그 6번을 좀 보겠습니다. 나중에 뭐 나머지 것들은 나중에 보고 다음 시간 안에 보고 6번만 볼게요, 일단. 매수계약자가 되는 경우요. 동그라미 1번이요. 국가 지자체 조합과 대시입니다. 첫 번째 조건이요. 대시 끊고 재산세 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 체결하고 대시 끊고요. 두 번째 조건입니다. 그냥 매매계약이 아니라 뭐라고요? 연부 매매계약. 2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서 대물 집하는 방식으로 연부 매매계약 체결하고 그 다음에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요. 이게 세 번째 요건입니다. 여기까지 끊고요. 자, 그럴 때는 누가 납세무자 된다고요? 매수 계약자를 납세무자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요. 자, 연부금을 다 치르기 전까지는 공부상으로는 국가 등의 소유일 겁니다. 그죠? 예. 아니, 국가로부터 제가 한 10몇 년에 걸쳐서 10년에 걸쳐서 매년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연부 매매계약을 체결했어요. 어떤 토지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제가 한 무상 사용권을 부여받아가지고 그 토지를 인도받아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 연부금 다 치르기 전까지는 국가 등의 소유예요, 공부상. 근데 실제적으로 제가 인도받아가 무상 사용하고 있으니까 내 재산과 다를 바 없단 말이지. 그죠? 그래가지고 그렇다고 봐가지고 실질적으로 권리변동이 됐다고 봐서 누굴 납세무자로 하느냐? 그 매수 계약자를 납세무자로 합니다. 시험에서는 이걸 어떻게 바꾸느냐? 국가 등과 연부 매매계약 체결하고 그 토지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국가 등의 소유이므로 비과세한다. X입니다. 권리변동 됐다고 실질적으로 공부상으로 국가 등의 소유도 실질적으로 권리변동 됐다고 해서 누굴 납세무자로 한다? 매수 계약자를 납세무자로 합니다. 매수 계약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도 시험에 자, 2번 나왔던 건데요. 국가지자체, 지자체 조합이 선수금을 받아 조성하는 매매형 토지로서 쭉 밑줄이면서 사실상 조성이 완료된 토지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자를 매수계약자로 본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자를 매수계약자로 본다는 말은 그 토지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쭉 밑줄 그은 상태에서 토지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 거기다 사각형 딱 이게 포인트니까 사각형 해놓고 토지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 해놓고 돼지꼬리 땡녀에서 납세 의무자예요. 이 자를 매수계약자로 본다는 말은 이 토지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를 납세 의무자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토지 사용권을, 이 구조는 똑같은 거예요, 아까하고. 자, 공부성은 국가 등의 소유지만 토지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가 있으면 그 자를 매수계약자로 본다는 말은 그 자를 납세 의무자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시험에서 이미 그래서 나왔었어요. 이미 시험에서. 자, 국가와 국가 지자체 조합이 선수금받아 조성하는 매매형 토지로서 사실상 조성이 완료된 토지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가 있는 경우 누가 납세 의무자냐 그래가지고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 이렇게 연결을 시켜놨었는데 토지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 맞죠 여러분? 그 자를 납세 의무자로 합니다. 이 자를 매수계약자로 본다는 말은 그 토지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를 납세 의무자로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재산세 납세 의무자 자, 다 봤습니다. 여러분들 힘들어 하시는 것 같은데 몇몇 사람들은 그러면 쉬어야지 뭐 더 이상 강의 해봤자 의미가 없지만 일단 쉬었다가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